자,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민법 서론이에요. 시험에 나오지 많이 안 나올 것 같죠, 느낌이? 예, 지금부터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 총칙이 권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권리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권리의 주체 부분이 있어요. 떠올려 보세요. 뭘 배우죠? 권리 능력, 그렇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완전한 사람 이런 거 안 나와요. 사람이랑 비슷한 거, 법인, 태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의사능력, 이건 이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행위는 무효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능력이라는 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법적 안정성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능력에 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완전한 능력자긴 하지만 이제 특정 후견인, 비특정 후견인도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책임 능력, 이건 이제 불법행위 능력이고요. 우리가 채권법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에 있는 자연의 권리 능력은요,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태아죠, 태아. 태아가 왜 사람이 아니냐? 이제 전부 노출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태아의 권리 능력은 아시죠? 전면적으로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요. 전면적으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지도 않아요. 네 가지 경우 정도에 우리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게 있죠? 유증, 불법행위, 그다음에 상속, 인지, 이 네 가지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데요.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조문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따라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뭐냐와 관련해서 정지요건설, 해지요건설의 대립이 있는 거고요. 정지요건설은 XO죠. 처음엔 아니다가 태어나면 문제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사람으로 보자는 것이고, 해지조건설은 OX죠. 태아인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되 나중에 죽으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입니다. 정지조건설을 취하다 보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10페이지 봅시다. 1번 사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산되면 뭐 이건 정지요건설이든 해지요건설이든 손해배상 가지지 못해요. 그렇죠? 두 가지 쟁점이 있네요. 태아가 의사의 실수로 사산되었다면 일단 불법행위, 실수잖아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태아가 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단 가질 거예요. 그건 오케이. 그렇죠? 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사산이 됐기 때문에 정지요건설에 의하면 X5인데 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X. 해지요건설은 5였다가 X잖아요. X. 그러니까 X. 따라서 어떤 견해든 X입니다. 2번.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 제도를 유추해 볼까요? 그럼 우리 해지조건설을 취해야 될 거예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해지조건설을 취해 봅시다. 그래도 특별대리인이니까 921조 규정은 적용이 돼요. 우리 그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921조가 있죠. 이건 당연히 대리인이니까 적용이 될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3번 불법행위에서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태아가 권리력을 갖는 경우 네 가지, 유증, 불법행위, 상속, 인지. 자, 11페이지 4번. 1번. 자, 태아의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수중받기로 합의했다. 이게 되나요?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태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게 있을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건 없어요. 태아는 증여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증만 있어요. 그 다음 2번 인지 뭐 했던 내용이고요. 인지 디귿 뭐 길게 썼지만 두 번째 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이게 뭐죠? 위자료 이거 불법행위잖아요.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인지 디귿 불법행위 리을 지워버립시다. 중복 미음 태아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체결한 화해계약, 화해계약 이런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4번 문제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태아에게 권리를 제한적으로 주는 사유 네 가지, 유증, 불법행위, 상속, 인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5번이요. 1번은 지워버립시다. 자, 제가 지우자고 한 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지워버립시다. 니은. 법인은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법인에게 증여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증여에는 포괄 유증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법인은 상속을 누릴 수 없으나 포괄 유증에 의한 수증 능력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포괄 유증이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포괄 유증이 상속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더라도 유증은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보는 겁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디귿.
설립 중 재단 법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설립된 법인, 이건 권리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능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완성된 자연인은 안 나온다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컨대 태아, 그죠?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태아. 그 다음에 숨은 안 쉬고 있지만 법인격이 있는 법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법인에서 태와 유사한 게 뭐죠? 이거죠. 설립 중인 재단법인 혹은 법인 아닌 재단법인,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법인은 아니란 말이죠. 법인은. 그렇다면 권리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죠? 이건 우리 어디서 배우죠? 채권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배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요, 처음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설립 중인 재단법인.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법처럼, 우리 상법에서는 설립 중 회사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는 또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디귿, 설립 중인 재단법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을, 우리 민소법 52조죠. 조문 그대로. 비법인 사단도 당사자 능력이 있죠. 왜요? 민소법 52조에서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조합과 다른 점입니다. 미음, 합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 각자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통공이냐 필공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유는 원칙적으로 통공이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필공이죠. 합유는 원칙적으로 필공이에요. 어떤 경우에 통공이죠? 이거. 보존 행위를 위한 소송. 이건 통공이에요. 물론 조합원의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도 통공이겠죠. 총유는요, 무조건 필공입니다. 근데 이건 합유물의 보존, 이렇게 되면 통공이기 때문에 조합원 각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공유냐 합유냐가 헷갈리는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경우와 예금을 공동으로 예금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공유냐 합유냐 이런 판례가 있죠. 단순한 공동 매수, 단순한 뭐 이렇게 임의로 한 명이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공유, 사업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합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실익이 뭐예요? 공유는 지금처럼 통공이고 합유는 필공이라고요. 13페이지요. 1번과 2번을 틀리시는 분은 없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혼자 해도 되고요. 당연히 그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죠.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기만 하면 돼요. 물론 묵시적 동의가 있냐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고 판단의 몫이고 결국 판사님이 판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상식이고요. 3번.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없죠. 왜 그렇죠? 우리법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피성년 후견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도 대리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아요. 그렇죠?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처음엔 상태가 정상이었는데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다가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그럼 대리관계는 끝나죠. 그렇죠?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 것은 괜찮지만 처음에는 정상이었으나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리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 127조. 자, 4번. 성년의제죠. 넘어갈게요. 미성년자 혼인하면 성년자와 같은 행위력을 갖습니다. 사법적인 영역 안에서는요. 5번. 이게 뭐죠? 유언이네요. 17세. 그렇죠? 미성년자 몇 살이에요? 19세. 전부 다 만입니다. 만. 미성년자 19세. 유언은 17세. 혼인은요? 18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 18, 19 이렇게 가는 거죠. 유언, 혼인, 성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언, 혼인, 성인 17, 18, 19. 혼인연령 18세는요. 18세가 넘으면 혼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9세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할 뿐이에요. 이건 나중에 가족법과 사겠죠. 6번이요. 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책값을 받았네요. 근데 그 돈을 PC방에서 썼어요. 괜찮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쓰는 건 괜찮아요. 이때 처분을 허락했다. 처분을 허락한 범위의 재산이다. 이때 범위는요.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을. 그래서 책값으로 수령한 돈 가령 10만 원. PC방에서 10만 원 썼다. 괜찮습니다. PC방하고 어디를 가야 되죠? 뭘 해도 상관없어요. 7번. 7번이랑 8번은 그냥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유명한 사례죠. 이건 좀 써봐야 되겠네요.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신용카드사가 있어요. 신용카드사. 뭐라고 할까요? 신용카드 발행인이라고 할게요. 삼성, LG,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회원이 있겠죠? 그럼 이제 회원은 가맹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맹점은 회원한테 물건을 주고요. 회원은 가맹점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왜? 돈을 여기서 주거든요. 그리고 회원과 신용카드 발행인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입 계약이라는 걸 맺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매매 계약이 있을 거고요. 매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가맹점 계약을 따로 맺어서 돈을 받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신용카드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기다 대금 내고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계약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없었어요. 그럼 얘는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사와 맺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하면 이거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했다고 해도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가맹점 계약도 유효해요. 가맹점 계약이 유효하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뭘 줄까요? 돈을 주겠죠? 이렇게 카드 대금을 이렇게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얘한테 돈 달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안 달라고 그러겠죠? 왜?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죠? 신용카드 대금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죠. 그리고 그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죠. 왜요? 법률상 원인이 이건데 날라갔잖아요. 따라서 부당이득이에요. 금전이죠? 현존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7번.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행인과 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썼어요. 가맹점과 신용카드 거래를 했다, 매매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뭘 취소했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계약들, 예컨대 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 대금을 누가 대신 내줬죠? 카드사가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원인은 없어졌어요. 따라서 부당이득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8번 보세요. 위 18의 경우, 위 7이겠죠? 7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한 거, 이거는 별개의 계약이라니까요.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그냥 유효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결론이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회원은 물품 대금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인 신용카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버렸고요. 따라서 부당이득이고요. 현존이익이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9페이지요. 아니 9번. 9번. 네, 중요하죠. 영업허락. 우리는 아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그 허락과 영업의 허락은 전혀 달라요. 영업의 허락은 조문이 되게 심플하게 돼 있다고요. 영업 허락 받으면 그냥 법정 대리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번.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허락한 법정 대리인은 이제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인이라고 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도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르죠.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순간 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9번. 10번. 네. 미성년 후견인 둘 수 있죠. 한 명만 둘 수 있어요. 한 명만. 그래서 복수의 미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930조에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A 변호사, B 변호사, 이모님, 고모님 다 같이 해도 돼요. 11번. 자,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된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리인은요.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따라서 취소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17조 속임수. 예전에 사술 이거 적극적 속임수 얘기하는 거 아시죠?
말로만 의미 없어요. 서류 위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17조 속임수와 관련해서는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혹시 우리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냈어요. 자, 그럼 속임수죠? 네, 그러면 얘의 취소권 없어지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얘는 성년 후견인이 대리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권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13번부터 18번까지는요. 거의 조문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18번. 특정 후견. 여러분들 특정 후견은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13번. 특정 후견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14번.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후견인은 지정할 수도 있고 선임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5번. 여러분들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년 후견 심판 기일에 가면 그분이 나오세요. 보통 이제 약간 치매 초기에 노인분들 아니겠어요? 그분을 모셔다 놓고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뭐 어머님 지금 옆에 계시는 뭐 아드님이 성년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의사를 고려합니다. 16번. 가정법원이 대리권 수위에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후견인의 권한 속에는 대리권도 포함됩니다. 법정 대리인이죠. 17번.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성년 후견인이 대리만 할 수 있지 동의를 받아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동의를 받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겠죠. 조문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다고요. 18번 피한정 후견인 그렇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과 피성년 후견의 뉘앙스 차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피한정 후견은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정해줘요. 피성년 후견은 상태가 심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들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실전 문제로 갑시다. 15페이지. 6번. 기억은 지우시고요. 니은도 지웁시다. 확실하게 지워버립시다. 디귿. 자, 921조를 공부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921조 한번 떠올려 보세요. 921조는 뭐죠? 이해상반행위에 관련된 조문이고요. 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해상반행위의 개념을 우리 판례가 형식적으로 판단하죠. 두 가지 아닙니까? 조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친권자와 미성년자, 그 다음에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죠? 친권자인 뭐가 자기 오빠, 그러니까 친권자의 오빠와 미성년자예요. 우리 형식설에 따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권자인 뭐가 자기와 미성년자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오빠, 제3자입니다. 형식설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리을. 그렇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 수인의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형식적. 921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특별 대리인 각각 선임합니다. 넘어갑시다. 7번. 기억, 니은을 같이 비교해 놓을까요? 중요하죠. 기억, 니은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기억은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는 거고요. 니은은 영업을 허락한 거예요. 둘 다 허락이지만 내용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기억은요.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대리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업을 허락하면 대리인이 없어집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했다면 법정 대리인은 재산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죠. 대리권 여전히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니은 영업을 허락했다면 대리할 수 없죠. 대리권이 없어지니까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디귿은 지워버리시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리얼. 예, 후견 감독인이라는 개념이네요. 예. 후견 감독인이 있을 때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921조. 예, 그런데 후견 감독인이 있을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 안 해도 됩니다. 근거는요. 조문에 있다니까요. 조문에. 1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949의 3이 보이네요. 그렇죠? 921조랑 같이 묶어놨죠? 네, 그래서 그래요. 921조의 특별 대리인, 949조 3의 후견 감독인,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건 뭐죠? 기억년 디귿 리얼 미음.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느냐? 제한 능력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 제한 능력자 안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피한정은 한 세트지만 피성년은 전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성년은 동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미성년자가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 피한정 후견인이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 피성년 후견인이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8번이요. 1번. 아까 했던 거네요. 이 판례. 판례. 그래서 이 판례 1번. 뭐 기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정으로부터 물건을 삽니다. 그 대금을 누가 지급하죠? 신용카드사가 병이 지급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이걸 취소합니다.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취소하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금반원 아닌가요? 아니죠. 아까 금반원의 한계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과 강행 규정. 이건 능력에 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이 정과의 매매 계약, 요 가맹점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취소하면 그것도 날아가겠지만, 취소하지 않고 물건을 더 이상 다 썼다면,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라니까요. 현존이익이 존재해요. 왜요? 금전이익이니까요. 그 금전이 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한 겁니다. 그게 어딨죠? 17페이지 해설 1번에 있네요. 가맹점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하는 이득을 얻었고요. 금전이잖아요. 따라서 현존 추정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뭐 길게 지문을 보실 필요 없고요. 1번 해설에다가만 간단히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2회독 때부터는 1번 지문 따위는 안 봐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양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고요. 기본서도 빨리 정하셔야 되죠. 이제 저도 4월부터 강의를 할 때는 뭐 기본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하시고 지금은 객관식 집중해 봅시다. 2번. 이건 뭔가요? 미성년자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갑의 친권자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되나요? 이렇게 하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지금 아들 재산을,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자식 재산을 친권자가 그냥 등기 넘겨온 거잖아요. 921조 딱 걸리죠. 그런데 등기가 됐잖아요. 등기가. 그렇죠? 그럼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은 뭐예요?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와 관련된 사실들은 전부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걸 다투는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걸 주장 입증해야 돼요. 추정의 범위는요. 다 된다니까요. 다.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대리권이라면 적법한 대리권 다 추정이 돼요. 따라서 특별 대리인이 선임돼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 문제예요. 3번.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 돼요. 형식설 921조. 저 친권자와 수인의 자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합시다. 특별 대리인 선임 없이 그냥 지가 있어요. 그럼 뭐죠? 921조 위반. 921조 위반의 효과는 뭐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효과는 뭔데요? 유동적 무효.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와 다른 점은 뭐예요? 추인이죠. 추인. 그렇죠? 추인을 통해서 유동적인 상태를 제거해서 확정적 유효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무권대리다. 그러니까 그게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 맞죠? 그러니까 객관식 지문에 모든 지문을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쟁점을 공부하자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공부하고 나면 921조 위반의 행위는 무권대리네. 그리고 저쪽 그건 이제 가족법에서 할 거고요. 대리권 가서 무권대리의 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유동적 무효는 추인이 중요한 거네. 이렇게 했다면 두 개를 묶으면 이 지문을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지문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지 않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 번은 봐야 돼요. 한 번은 봐서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해야 다음부터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기본 이론 예컨대 우리가 뭐 구구단만 하면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연습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4번 이건 뭔가요? 미성년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놀려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니까 대리권 남용 아니겠어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대리권 남용을 해결하는 법리 아시죠? 107조이랑 단서 유추 적용설이에요. 내용은 뭐였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렇지 않다면 유효입니다. 유효. 원칙은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표현을 어떻게 바꿔놨나요?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무효니까 뭐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가지 않죠. 5번.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면 갑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안날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죠?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안날, 제한능력자가 안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법정 대리인이 안날. 따라서 갑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날은 안날로부터 3년인데 그 알았다는 건 갑의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됩니다. 판례는 이제 뭐죠? 미성년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가 안 시점부터 3년 그거죠. 18페이지요. 9번. 9번. 자, 1번. 이건 뭡니까? 미성년자 행위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묵시적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 그럼 유효. 처분에 허락이 있는 재산을 처분했다. 이것도 유효.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동의, 처분 허락 있는 재산의 처분, 또 뭐 있죠? 영업 허락,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럼 다 유효. 2번은 지워버립시다. 했던 거니까요. 3번. 이건 이제 조문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3번 그냥 조문을 봅시다. 지문을 봅시다. 우리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 후견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성년 후견 개시 청구가 제일 많아요. 주로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성년 후견 청구를 해놓으면 판사님이 알아서 가사소송이잖아요. 직권으로 한정 성년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정 후견 결정 내용이 우선시 되느냐, 후견 계약이 우선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태가 좀 애매하니까 들어오신 분인데 후견 계약을 맺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상태가 완전히 안 좋으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맺었다는데 또 그걸 또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데요. 판례가 3번 판례 길게 있네요. 이 판례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이와 같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있지 않나요?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 계약이죠. 민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후견 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후견 계약을 우선한다. 이런 조문이 있대요. 그 다음에 밑에 줄 후견 계약의 등기 시점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답니다. 됐네요. 이 두 개만 종합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민법은 후견 계약이 등기돼 있으면 사적 자치에 따라서 후견 계약을 우선 적용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그 후견 계약의 등기 시점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대요. 그렇다면 등에 비추어 보면 밑에 줄 끝부분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 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후견 계약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좀 고민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대법원 결정까지 갔겠죠. 항고까지 갔겠죠. 제항고까지 갔겠죠. 아무튼 후견 계약이 우선이다. 4번이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정 후견인에게 법정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피특정 후견인은요. 능력자의 능력자. 그 다음에
5번. 피한정 후견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성년 후견과 피한정 후견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피한정 후견은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원이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성년 후견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 무능력자 이런 표현을 이제 바꿨잖아요. 제한 능력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5번 질문 피한정 후견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지만 어쩌고 저쩌고 제한될 수 있어요. 자, 19페이지 10번이요. 자, 2018년 5월 1일, 이거 2018년이면은 뭐 이날을 기준으로 하라는 건가 보죠. 만 18세면은 미성년자네요. 우리 성년은 19세니까요. 자, 18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A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나 보죠. 네, 그럼 이게 이제 A카드사가 되고요. 미성년자는 누구예요? 갑이네요. 네, 그럼 이걸 갑이라고 바꾸죠.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가맹점이 나올 텐데요. 을이네요, 을. 네, 을이 가맹점, 이렇게. 됐죠? 뭐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뭘 샀겠죠? 뭘 샀어요? 뭐 컴퓨터 부품을 샀나 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당연히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짓 할까요? 갑이 이 카드 계약을 취소하겠죠? 예, 봅시다. 1번. 병은 법정 대리인인데요. A회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신용카드 계약 취소했어요. 그럼 A는 카드 계약 취소됐네. 가맹점한테 너 돈 괜히 줬네. 다시 갖고 와. 이럴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왜 그렇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돼도 가맹점 계약, 매매 계약 이건 다 별개라고요. 계약에 대한 급부를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반환 청구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2번이요. 갑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대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부품 구입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회사, 신용카드 사는 갑에게 돈 달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이라니까요. 왜 그렇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그렇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이걸 아까 판례 표현이 어떻게 했죠? 지금 볼까요? 그 밑에 해설에 동그라미 1번. 그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 이거라고요. 그렇죠? 밑에 두 번째 줄.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 이거의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요? 법률상 원인이 이건데 이게 지금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뭔가요? 갑 또는 병. 이제 갑은 미성년자고 병은 법정 대리인인데 얘네들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요. 갑이 성년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아닌가요? 그럼 언제 추인할 수 있나요? 능력자가 되면. 그게 언젠데요? 성인이 되면. 네,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이후로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0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게 뭐예요? 속임수, 적극적 속임수, 취소권 날라갑니다. 취소할 수 없다. 속임수가 있었느냐? 이건 누가 증명하죠? 당연히 A회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증명책임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없었다, 어떤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증명하라는 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없었다, 몰랐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항상 알았다, 있었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속임수가 있었다 이건 누가 증명해야 돼요? 당연히 취소권을 막고자 하는 여기가 증명해야 되겠죠. 당연히 A회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데요. 법인은 실전 문제 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법인.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권리의 주체하고 있어요. 권리의 주체에서 자연인인데 자연인 같지 않은 태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죠. 법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연인은 아닌 이제 법인을 보는 겁니다.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에 관한 법리가 조금 물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험에 솔직히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태아와 유사한 법인, 즉 비법인 사단재단입니다. 자, 기본 지문 확인하기 20페이지. 1번. 그렇죠. 네.
민법에는요. 권리 능력,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몇 조죠? 34조. 그렇죠?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권리 능력 조문이 있습니다. 자,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라고 할 때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서 이 목적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2번에 가시면 마지막 줄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를 떼보면 이제 그 목적 범위가 이렇게 주르륵 나온다고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집어넣어요. 왜? 그러면 그거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들은 다 법인의 권리 능력을 주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 뭐 있어요? 뭐 게스트하우스를 우리가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정관의 목적 범위에 뭘 적으실 거예요? 일단 임대업 집어넣어야 되고요. 숙박업 집어넣고요. 혹시 매점에서 술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주류 판매업 이런 것도 집어넣고, 인터넷으로 광고해야 되니까 뭐 인터넷 상거래업, 그다음에 뭐 가구 같은 거 내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가구 판매업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웬만하면 다 법인의 권리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자, 3번 볼까요? 단기금융업, 그죠? 단기금융업, 돈 빌려주고 바로 회수하는 이런 회사가 있나 보죠? 이런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렇죠, 어음을 배서할 수도 있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줄 끝부분,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 어음의 배서 행위, 목적 범위 내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행위를 상상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넓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하나만 한 얘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요.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조문 34조의 해석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뭐가 나오나요?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거 있죠. 이거 몇 조죠? 35조네요. 35조. 35조를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35조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지죠? 법인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예요. 법인의 무슨 의결에 찬성한 이사들, 사원들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법인이 그 자체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35조의 문제입니다. 요건이 뭐죠? 우선 첫 번째 대표자가 사고 쳐야 됩니다. 대표자가. 그리고 대표자가 불법 행위를 해야 되니까 대표자는 750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직무 관련성. 근데 이건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죠? 외형이론. 우리 판례가 외형이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다 포함돼요. 다만 선의 무중과실. 상대방에겐 대항할 수 없을 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악의중과실. 나머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책임을 집니다. 6번. 법인의 대표자가 타인의 손해를 가한 행위가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은 법인의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법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까? 없죠. 7번.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35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그 직무 관련성은 외형이론으로 넓게 봅니다. 넓게. 그런데 상대방, 즉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인 경우에는 외형이론도 한계가 있죠. 8번이요. 법인 대표자가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럼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텐데 혹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가능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고의의 불법 행위를 범한 거예요. 그럼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불법 행위에서 생긴 이유를 가지고 B의 과실, 피해자예요. 과실상계 주장하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과실상계 주장하는 거 안 됩니다. 조문에 있어요. 그럼 혹시 얘가 이 고의의 불법 행위 채권,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수동 채권이죠. 요걸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요. 이것도 안 되죠? 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도 안 되고 과실상계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A의 사용자 갑이 있다고 할까요? A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갑도 책임을 져요.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이분이 B의 과실을 가지고 과실상계하는 건 될까요? 혹은 이분이 이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이 고불수를 가지고 상계하는 거 될까요? 이렇게. 답은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리를 알고 있다면 이 판례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 사용자 대신에 법인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A 자리에 대표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있을 때 우리 법인이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어요. 9번. 자, 비법인 사단이 나오네요. 비법인 사단은 총유가 적용될 거예요.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하면 35조 갖다 쓰나요? 네. 비법인 사단도 법인에 관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태아는 사람에 관한 규정 중에 딱 4개만 갖다 썼죠. 유증, 불법행위, 상속, 인지. 근데 비법인 사단은 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다 갖다 씁니다. 안 갖다 쓰는 게 몇 개 없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35조는 갖다 씁니다. 10번. 법인의 대표자가 기본재산 처분할 때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상 제약이 있다. 법률상 제약. 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강행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60조가 적용이 되고요. 강행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 독특한 판례 법리가 적용이 돼요. 제가 요거를 차라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냥 반복돼서 나오니까 뭐 이런 겁니다. 법인이 있어요. 이랬을 때 법인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법인의 권리능력 유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법인의 권리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쟁점은 혹시 이 대표자가 권한 제한 사실을 위반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월권행위가 없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월권행위가 있다. 즉 대표권 제한을 일탈했다라고 하면 이 대표권 제한을 일탈한 근거가 강행 규정이냐, 예컨대 사립학교법이나 275조 같은 것들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정관에 지키라고 하는 사유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효과 없고요. 표현 대리 책임도 지지 않아요. 35조 책임은 질 수 있겠죠. 뭐 이건 당연히 계약 책임 지지 않고 표현 대리도 지지 않고 여기는 35조도 질 리가 없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정관에 위반했다. 여기는 60조라는 조문이 적용이 된다고요. 60조라는 조문은 뭐예요? 정관에 그런 대표권 제한 사실이 기재돼 있고 그것이 등기되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대항할 수 없어요. 대표권 제한 사실을. 이거는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어요. 등기돼 있다면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무제한설입니다. 이 강행 규정은 여러분들 사립학교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유재산에 관한 275, 276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대표권 제한을 넘는 것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기는 문제가 대표권의 남용입니다. 대표권의 남용은 적법한 대표권, 유권 대표. 여기 지금 우리가 대표니까 대표라는 말을 쓰지만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거든요. 전형적인 유권 대표, 유권 대리의 경우에 문제되는 거고요. 대표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60조는 지금 등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등기는 법인 등기부는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으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60조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 좀 무효고. 그렇죠? 판례가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가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10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 10번 첫 줄 끝부분에 법률상 제약
라는 말이 보이죠?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번. 자, 법인의 목적 범위 외랍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 법인의 목적 범위 외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법인의 권리 능력이 없다는 말은 법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어떡하죠? 피해자는? 뭔가 법인의 대표자가 사고 쳤긴 했는데 법인은 세상에 없어서 책임을 못 묻는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35조 2항을 두고 있죠. 어떻게 하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 개인한테, 자연인들한테 연대배상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찬성한 사원, 이사, 뭐 대표자, 하여튼 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12번은요. 우리가 12번은 19번으로 대체하십시다. 이건 지워버립시다. 13번도 지우세요. 했던 겁니다. 14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할 수 있고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5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객관식용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최소한 우리가 나왔던 지문 정도는 외워야 될 거예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민소나 상법, 민사소송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출제했던 지문들을 다 외운다, 민소법 조문을 다 외운다고 달려드는 순간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출제됐던, 기출됐던 모의고사 포함해서 그 지문줄 정도만 학습하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15번도 나왔으니까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 등기상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다 3주 안에 해야 돼요. 그렇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조문에 있어요. 그 다음 이사, 사원총회 이건 반드시 있어야죠.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자, 가처분. 그렇죠. 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하고 임시사선임 가처분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직무대행자. 근데 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통상사무만 해야죠. 법원이 지금 진짜 이사가 직무집행 정지를 당해서 가처분을 받아서 그 사이에 네가 해라 이러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22페이지 18번. 자, 여러분들 63조인데요. 조문을 잘 봐두세요. 이사가 없어요. 결혼이 있어요. 이러면 임시이사 선임하는 겁니다.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한다고요? 없을 때. 물론 없으면 무조건 선임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되고요. 청구를 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를 하면 임시이사 선임합니다. 중요한 건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한다고요? 없을 때. 19번, 20번은요. 20번부터 봅시다.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그쵸? 등기해야 되고 정관에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해요. 20번. 자, 그리고 나서 19번을 봅시다. 자, 법인의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알고 있던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요. 등기하면 몰랐던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19번 봅시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나 보네요. 정관이 등기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알고 있던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요. 아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러한 제한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제한 사유죠. 등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21번 지워버릴까요? 35조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집어넣네요. 35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표자가 사고 쳐야 돼요. 직무에 관해서. 22번 이것도 지워도 되지 않을까요? 대표권 처음 나오니까 한번 써놓을까요? 대표권 남용입니다. 대표권 남용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까지가 뭐예요?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 남용은 뭐라고요? 대리권 남용도 마찬가지예요. 유권 대표, 유권 대리에서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다만 실제로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 본인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107조이랑 단서 유추 적용.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 일단 유효하지만 알았다면 혹은 알 수 있었다면 무효. 23번 지워버립시다. 24번. 이건 갑자기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객관식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할 내용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임차인은 법인이면 안 돼요. 이 주임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주임법의 취지가 뭐예요? 이거 영세한, 뭐 요즘은 영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자연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근데 무슨 법인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뭐 그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5번. 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정관, 동그라미 1번이죠.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정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마지막 줄 총회 결의 거치면 되죠. 사단법인은 총회가 있으니까.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26번. 자, 법인은 언제 청산되죠? 청산 사무가 종료돼야 돼요. 법인은 언제 죽느냐? 누가 물어보면 청산, 여기 좀 보세요. 26번. 자, 법인은 언제 죽느냐?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시점입니다. 아니에요. 청산 사무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다 끝나야 됩니다. 사망 신고됐다고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27번. 자, 청산 중 법인은 청산인이 나올 겁니다.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면 안 돼요. 다 끌어모아서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갚아도 이자 안 주나요? 아니에요. 지연이자는 여전히 나갈 겁니다. 민법에 있어요. 90조. 28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27번에서 채권 신고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네요. 그럼 그냥 쓱 넘어가나요? 아니죠. 알려야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인은 알고 있었던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고를 받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실전 문제 봅시다.